조조는 황건적을 소탕하여 산동을 평정했다. 조정에서는 그를 건덕장군에 봉했다. 이때까지 곽서와 이각이 여전히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고 황제인 헌제가 이들 때문에 받는 고통은 말할 수 없었다. 태의 양표가 헌제에게 은밀히 간하였다. 곽사의 처가 투기가 심하니 이간질을 시켜 서로를 죽이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대위께서 손을 써보세요. 헌제는 양표에게 기회를 엿보아 이를 진행시키도록 했다. 양표의 아내는 곽사의 처에게 곽사가 이각의 처와 불륜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은밀히 일러주었다. 이를 고지 들은 곽사의 처는 질투와 분노로 몸을 가누지 못하였다. 이것들이 짐승이나 하는 짓거리를 해? 그녀는 남편에게 보복하기 위해 이를 꾸몄다. 이각이 곽사에게 보내온 음식에 몰래 독을 넣고는 곽사가 보는 앞에서 개에게 던져주었다. 개가 음식을 먹고 죽자 곽사는 이각에게 의심을 품게 되었다.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하루는 곽사가 이각의 집에서 열린 연회에 갔다 돌아와서 복통을 일으키니 곽사의 아내는 이각이 고의로 연회 음식에 독을 넣어놨다고 길길이 뛰었다. 이때부터 곽사와 이각의 관계는 점차 벌어지기 시작했다. 얼마 안 되어 곽사와 이각은 서로 반목하며 철천지 원수지간이 되었고 마침내 장안성 밖에서 군사들을 동원하여 쉴 새 없이 난투극을 벌이는 지경에 이르렀다. 황실을 우선 장악하라. 절대 밀려서는 안 된다. 고관들을 인질로 삼아라. 이각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황제와 비를 자신의 직령으로 데려가자 곽사는 60명의 고관들을 볼모로 삼아 자신의 진영에 붙들어 두었다. 곽사와 이각의 둔병들은 성 밖에서 날이면 날마다 서로 싸우고 죽이기를 그칠 줄 몰랐다. 그러기를 60여일, 이각 수하의 부장 양봉은 이각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양봉은 이각을 죽이고 천자를 구하려고 계획했으나 비밀이 새나가고 말았다. 네 놈의 목을 베리라. 이각은 병사를 이끌고 양봉을 죽이러 갔다. 양봉은 병력이 모자라 이각을 상대할 수 없었기에 군사들을 데리고 서안으로 도주했다. 장제는 이각과 곽사를 화해시키고 난리를 수습하기 위해 섬서에서 대군을 통솔하고 있었다. 그는 어느 한편이라도 화해에 반대하면 즉각 그 편을 공격하여 몰살시키겠다고 했다.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구나. 자칫하다간 끝장을 당하고 말겠어. 이각과 곽사가 하는 수 없이 휴전하고 화해를 하자 장제는 천자에게 표를 올려 홍농으로 행차하시라 청하였다. 곽사는 대관들을 풀어주어 황제와 동행하게 했을 뿐 아니라 병사들도 파견하여 황제를 동도로 모시고 가게 했다. 황제의 마차가 페릉에 이르렀을 무렵 약속을 깨트린 곽사가 군사를 몰고 와서는 황제를 탈취해 데려가려 했다. 다행히 이를 눈치챈 양봉이 서왕에게서 구원병을 이끌고 황제를 구하러 왔다. 여기에 천자의 외척인 동승도 병력을 끌고 와 가세하니 곽사도 감히 황제를 어쩌지 못했다.
그들은 힘을 합쳐 황제를 보위하여 무사히 황하를 건넌 뒤 우마차를 타고 대양과 안읍을 지나 마침내 낙양에 도착했다. 이 무렵 재해로 인해 나라 전체에 든 흉작으로 먹을 것이 변변치 않았다. 황제와 황비는 연풀이나 고구마로 끼니를 때우고 초가집에 기거해야 했다. 낙양의 황궁은 모두 불에 타 없어졌고 거리는 황량하고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었다. 겨우 수백 명의 백성들만이 남아 낙양을 지키고 있었다. 비참하기 짝이 없구나. 황제는 끼니를 제대로 때울 양식도 없고 기거할 집도 제대로 없는 신세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곽사와 이각이 또 황제가 있는 곳으로 몰려와 난동을 부리니 황제 일행은 어쩔 수 없이 조조에게 몸을 의탁하러 산동으로 떠나야 했다. 조조는 비밀스레 내려온 조서를 받들어 병마를 이끌고 낙양으로 가 황제를 아련하였다. 낙양은 앞서 모든 것이 불타 폐하께서 기거하시기도 마땅찮으니 응당 황궁을 옮겨야 합니다. 허도가 재정이 풍족하고 양식이 넉넉하여 백성들이 살기에도 부족함이 없으니 허도를 수도로 삼음이 좋을 줄로 아뢰옵니다. 조조가 황제에게 권하자 황제도 이를 윤허하였다. 그대의 뜻을 따르리라. 조조는 수레를 호위하여 허도로 갔다. 조조는 모사를 불러 유비와 여포를 공격해 원수 갚을 일을 논의했다. 순흑은 호랑이 2마리를 싸움 붙여 서로 잡아먹게 하는 계책을 내놓았다. 내용인즉 유비를 관직에 봉하면서 그에게 조서를 내려 여포를 죽이라는 명을 내리자는 계략이었다. 그거 참으로 훌륭한 계략이다. 이야말로 조조가 직접 나서 싸울 필요조차 없이 편안하게 원한을 씻는 묘책이 아닐 수 없었다. 조조는 그 계략을 몹시 마음에 들어하며 실행하기로 했다. 관직에 봉하는 동시에 여포를 죽이라는 밀서를 받은 유비는 난감하기 짝이 없었다. 이를 어찌하면 좋소? 그는 무사람들을 불러 이 일을 터놓으며 상의했다. 조심성 없는 장비는 여포에게 유비가 밀서를 받은 일을 발설하였고 유비는 이왕 이렇게 된 바에는 여포에게 모든 것을 알리는 편이 낫다고 여겨 여포에게 밀서를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여포에게 다짐했다. 절대 이처럼 의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을 테니 안심하고 계시오. 여포는 그의 진심에 감동받아 거듭 감사를 표했다. 조조는 계략이 물거품으로 돌아가자 또 다른 계략을 꾸몄다. 이번에는 호랑이를 몰아 이리를 삼키기였다. 이 계략인즉 유비가 황제에게 표를 올려 남군을 차지하게 해달라 했다고 원술에게 은밀히 알려주고 후에 유비에게 칙서를 내려 원수를 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 둘이 충돌하면 빈틈이 생기리라. 유비와 원술 양편이 싸우게 만들면 여포는 틀림없이 딴 마음을 먹을 것이고 유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정에 빠져 앞뒤 재볼 틈이 없어지거나 하나를 생각하다 다른 하나를 놓치는 형국이 될 것이니 참으로 묘안이었다. 유비는 명을 받고 이것도 조조가 꾸민 강교임이 분명하다고 느꼈다. 그렇다고 감히 어명을 거역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장비는 유비에게 장담했다. 형님은 다른 걱정 말고 다녀오시오. 성은 이 아우가 책임지고 지키겠수다. 하지만 유비는 장비의 술버릇이 사뭇 걱정되었다. 장비는 절대 술을 마셔서 이를 그르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했으나 유비가 성을 나서자마자 언제 무슨 말을 했냐는 듯 관원들을 모아놓고 술을 퍼마시기 시작했다. 술버릇이 고약한 장비는 별다른 이유 없이 트집을 잡아 조조의 아들 조표를 때리며 괴롭혔다. 만취하여 난동을 부리던 장비가 마침내 깊은 잠에 빠져 깨어날 줄 모르게 되자 장비에게 앙심을 품은 조표는 여포에게 연락을 취해 그를 성 안으로 끌어들였다. 여포는 간단히 서주를 점령했다. 원술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포와 결탁하여 유비를 협공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유비는 그 사이를 빠져나와 도망칠 수 있었으나 성을 빼앗기고 군사도 잃게 되었다. 그러나 유비가 갖고 있는 군자의 성품과 인덕 때문에 의리 없는 여포조차도 그를 완전히 저버릴 수는 없었다. 네, 은혜를 입었으니 마지막까지 궁지로 몰아세우지는 않으리다. 소패로 가시오. 유비는 여포의 청을 받아들여 소패에 머물기로 했다. 다시 손책의 이야기를 해보면 그는 원술 수하에서 여러 차례 큰 공을 세웠으나 그다지 인정받지 못하였다. 손책은 점차 불만이 누적되어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단을 내린 그는 부친 송견이 남겨준 옥새를 원술에게 저당 잡히고는 군사 3천을 빌렸다. 그는 주유 등 군사들을 이끌고 강동으로 가 원하던 업을 쌓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손책의 군사들은 수없이 많은 성을 점령하여 이름을 떨치게 되었고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자 손책은 원술에게 사람을 보내 옥새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당연히 원술은 옥새를 돌려주지 않으려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손책이 군사를 일으킨 일을 문책하려 들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원술의 모사가 둘의 이해관계를 조목조목 분석해주며 다른 결정을 내리기를 간했다. 그리하여 원술은 손책에게 유비를 칠 것을 명하고 한편으로는 여포에게 선물을 보내 여포가 유비 편에 서서 동조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이것은 결국 날 잡으려는 속셈이다. 여포는 곰곰이 계산을 따져보고는 유비를 지원하고 원술의 진정책을 거절하기로 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법이었다. 여포는 어떻게 처세할지 명답을 얻었다. 그는 원술의 대군이 도착하자 양평이 대장인 기령과 유비를 진안으로 청한 뒤 연회를 베풀어 화해를 권하였다. 기령이 완강히 거절하자 여포가 다른 제안을 했다. 기령 장군께서 이토록 완강하시니 이렇게 합시다. 원문 밖에 창을 꽂아놓고 소인이 화를 쏘겠습니다. 창 끝을 명중시키면 화해를 하시고 빗나가면 원하는 대로 전쟁을 하시지요. 어떻습니까? 기령은 여포가 원문 밖의 창끝을 명중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되어 쾌히 찬성하였다. 좋소. 그런데 기령의 예상과 달리 여포가 창을 한 번에 명중시키자 기령은 어쩔 수 없이 유비와의 화해에 응해야 했다.
원술은 여포가 술을 써서 일이 틀어지자 분하여 견딜 수 없었다. 관계가 소원한 사람이 친한 관계를 이간질할 수는 없다. 원술은 개교를 꾸며 여포에게 사돈을 맺고 싶다는 뜻을 전하였다. 여포가 원술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 여포의 딸을 원술 쪽에 보내는 날이 되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진등이 붙인 진규는 이날 병든 몸을 이끌고 여포에게 와 입을 열었다. 장군이 죽을 때가 다 된 듯하여 미리 조문을 좀 왔습니다. 여포는 그제야 원술의 계략을 눈치채고 급히 사람을 보내 딸을 도로 데려오게 했다. 장비는 자신의 술버릇이 화가 되어 여포에게 성과 군사를 빼앗긴 일이 두고두고 분하였다. 성미가 거칠고 경솔한 면이 있는 장비는 마침내 도적으로 변장하여 여포의 마피를 빼앗았다. 당장 나오너라! 여포는 이에 노기가 충천하여 군사를 끌고 유비를 찾아와 장비가 자신의 마피를 빼앗은 사실을 문책했다. 더 이상 여기서 머무르기에는 불가능하다. 유비는 소패도 오래 머물 것이 못됨을 알고는 병사들을 이끌고 허도의 조조에게로 갔다. 유비가 조조에게 의탁하러 오자 조조의 모사들은 의견이 분분했다. 모사들은 제각기 합당한 이유를 대며 혹자는 유비를 죽여야 한다고 했고 혹자는 유비와 손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양쪽 부하들의 의견을 곰곰이 듣던 조조가 대의를 분명히 했다. 한 사람을 죽여 천하의 인심을 잃어선 안 된다. 조조는 유비를 받아들여 머물게 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유비에게 병력 3천과 양식 1만石 하사하고 예주목의 봉안이 실로 상당한 예우였다. 둘이 손을 잡고 여포놈을 제거합시다. 그러지요. 유비와 조조는 함께 여포를 칠 것을 약속했다. 조조가 여포를 무찌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군사를 일으키려던 중 장제의 조카 장수가 황제를 납치하려고 난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여포를 제거하는 일은 잠시 미뤄야겠습니다. 조조는 아쉽지만 여포를 칠 계획을 뒤로하고 육수로 가서 장수의 난을 평정했다. 장수는 조조와 대결하면서 자신의 힘과 세력은 조조의 발밑에도 미치지 못함을 알고 모사 가우의 진언을 받아들여 조조에게 투항했다. 거둬주시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장수의 진영에는 천하 절색의 미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조조의 마음을 사로잡고 말았다. 이렇게 빼어난 미인이 있었다니. 조조는 장제의 미망인에게 첫눈에 반해서 홀딱 빠져들었다. 조조는 그녀와 날마다 향연을 즐기며 도끼자루 썩는 줄 몰랐다. 숙모를 빼앗긴 장수는 수치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밤을 타서 조조의 진영을 공격했다. 조조를 죽여라. 쾌락에 도취되어 아무 경계를 하지 않았던 조조는 장수의 병사에게 쫓겨 말을 타고 육수 강변으로 달려가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장남과 조카 그리고 총애에 맞이 않던 장군 전의를 잃고 말았다. 더구나
전이는 조조가 위기의 순간에 처하자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조조를 구한 것이었다. 혼자 살아남은 조조는 손수 전이의 제사를 지내며 처절하게 통곡하며 울부짖었다. 효절한 나의 아들과 조카야. 이제 나를 떠나버렸으니 너무나 애통하구나. 전이여, 난 이제 혼자 통곡하며 자네를 그리네. 조조의 흐느낌은 멈출 줄 몰랐다. 후에도 조조는 육수를 지날 때면 전이를 생각하며 얼굴을 가리고 흐느껴 울었다. 그를 따르던 부하 장수들 역시 눈물을 흘렸다. 원술은 화남이 땅이 넓고 비옥하여 양식이 풍부한 데다 자신이 옥새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고 다녔다. 옥새의 주인이 곧 황제이다. 그는 진짜 황제가 되기 위한 행동을 시작했다. 원술은 친히 칠로 대군을 이끌고 여포를 치러 갔다. 여포를 굴복시켜 황제의 위상을 보여줄 것이다. 여포의 모사 진등은 여포를 위해 이간책을 내놓았다. 진등이 내부 이간책이 성공하여 원술의 군대는 분열이 일어났다. 거기다 관우의 무공까지 가세하여 여포의 군대가 몰아치니 원술의 군대는 대패하여 물러가야 했다. 조조는 원술이 여포에게 대패하여 키가 꺾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이번에 굴복시켜야겠다. 그는 전에 약속한 대로 유비 손책과 손을 잡고는 원술을 토벌하러 갔다. 원술은 여포와의 패전에서 손실이 큰 데다 천하의 영웅들이 연합하여 공격하러 오니 속수무책이었다. 원술은 그들의 위풍과 기세가 두려워 마주하여 싸우기는커녕 굳게 성문을 잠그고는 아예 상대조차 하려 들지 않았다. 버티고 있으면 물러가겠지. 원술은 그저 조조 연합군이 양식이 떨어져 돌아가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연합군은 함부로 공격에 나설 수가 없었다. 수비를 두텁게 하고 있는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처절한 희생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원술이 무응대 작전이 맞아떨어져 조조와 연합군 진영의 군량은 바닥이 나기 시작했다. 17만 조조의 대군은 양식과 말먹이가 떨어져 가자 동료하는 기미가 나타났다. 아무래도 물러나야 할 듯하다. 조조는 군대를 퇴각시키기로 결정했으나 병사들의 원망을 잠재우려면 희생양이 필요했다. 조조는 군량 창고직이 왕후의 목을 베어 장대 끝에 꽂았다. 창고직이 왕후가 군법을 어기고 감히 군량을 훔쳐내니 참 형에 처했다. 조조는 모든 군사들이 볼 수 있도록 방을 붙였다. 물론 조조는 군량이 모자람은 왕후의 탓이 아님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 후에 조조는 왕후의 처자에게 후한 보상을 해주었다. 건한 3년, 장수가 또 한 번 난을 일으키니 조조가 이를 진압하러 출정했다. 때는 바야흐로 벼가 한창 익어가는 시기였다. 조조는 삼궁에게 엄히 명했다. 벼를 밟아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자는 참형에 처하겠다. 그런데 뜻밖에도 조조가 타고 있던 말이 놀라는 바람에
보리밭으로 뛰어들어가 온통 휘저어 놓는 사태가 일어났다. 조조는 약속한 법규를 지킨다며 칼을 빼들고 자신의 목을 찌르려 했다. 아니, 왜 이러십니까? 장군들이 크게 놀라 간곡히 말리니 조조는 자신의 머리털을 잘라 참수형을 대신했다. 조조가 스스로 벌하여 자른 머리털을 전시하여 삼군에게 보이니 모두 조조의 태도에 혀를 내두르며 군법을 목숨 걸고 지켰다. 조조의 군사들이 남량을 포위한 뒤 조조는 작전을 짜기 위해 사흘간 성곽을 맴돌며 형세를 살폈다. 이를 유심히 지켜보던 장수의 모사 가후는 조조의 계략을 알아차리고는 장수에게 일러주었다. 조조는 성 동남편의 수비가 견고하지 못한 것을 파악하고 그곳으로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계략으로 계략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몰래 동남쪽에 군사를 매복시켜 놓으시고 겉으로는 서북쪽의 방위에 힘쓰는 듯 가장하십시오. 장수는 탐복하며 이를 받아들였다. 그대의 계책이 쓸만하다. 결국 조조는 가후의 계략에 빠져들어 병사를 5만이나 잃고는 대패하여 도망치는 꼴이 되었다. 조조의 패군이 안중현으로 도주에 달려왔을 때 조조는 문득 그곳의 기이한 산세와 험준한 길이 눈에 들어왔다. 이곳에 매복을 하면 유리하겠다. 조조는 장수와 유표의 군사가 그의 기로를 끊을 것임을 알아챘다. 조조는 즉각 험한 길을 뚫어 통하게 하고 기마병을 매복시켜 장수와 유표의 군대를 유인했다. 조조의 계략에 넘어가 뒤통수를 맞은 이들 군대는 얼마 남지 않은 조조의 패장병들에게 역전패를 당하였다. 이때 갑자기 조조에게 날아든 첩보가 있었으니 원소가 조조가 없는 틈을 타 군사를 일으켜 허도를 쳐들어 오려고 한다는 소식이었다. 뭐라고? 허서 돌아가야겠다. 조조는 자신의 근거지인 허도를 잃고 싶지 않아 군사를 철수시켜 허도로 귀환하려 했다. 이럴 때 우리가 공격을 감행해야 하지 않겠소? 아닙니다. 조조는 꾀가 많은 위인이라 후퇴를 하더라도 방비를 해놨을 것입니다. 조조의 움직임을 알아차린 유표와 장수는 가후가 간곡히 말리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군사를 몰아 조조를 추격했다. 결국 그들은 조조가 후방에 배치해 놓은 정예부대에 참패를 당하였다. 이번에는 조조군을 공격하도록 하십시오. 가후는 돌아온 그들에게 이번에는 조조를 쫓아가 뒤를 치라고 권했다. 이미 후방 공격을 막아냈던 조조 군대의 후방 수비는 방심하고 있던 까닭에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가후의 계교로 장수와 유표는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 원소는 조조가 회군하여 돌아오자 작전을 바꾸어 허도를 치는 대신 손책을 공격하기로 했다. 조조는 원소를 뒤쫓지 않았다. 모사의 계략에 따라 먼저 내부의 오랜 근심거리인 여포를 치기로 마음먹은 것이었다. 조조는 유비에게 사신을 보내 여포를 제거할 전쟁을 준비하라고 명했다. 그러나 조조의 밀서 내용을 알게 된 여포가 한 발 앞서 병마를 이끌고 와 유비가 머물고 있는 소패를 포위했다.
조조와 한통속이 되어 날 궁지에 몰아넣으려 하니 이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유비는 여포가 선수를 치고 공격을 해오자 덜컥 겁이 났다. 조조에게 원군을 요청해야겠다. 유비는 급히 사람을 보내 조조에게 상황의 절박함을 알리고는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여포는 소패에서 30리 떨어진 곳에서 조조의 군대를 맞아 대승을 거두었다. 의기양양하게 말머리를 돌린 여포군이 승세를 몰아 소패를 치니 유비는 여포에게 당해낼 길이 없었다. 뜻밖의 부딪힌 전쟁통에서 유비는 여포의 군대에게 쫓겨 아슬아슬한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겨야 했다. 나 홀로 달아나야 하다니 신세가 비참해지는구나. 유비는 가족과 형제들의 안부를 확인할 새도 없이 간신히 단신으로 말에 올라 소패성을 도망쳐 나왔다. 도둑길에 성 밖에서 송건을 만난 유비는 송건과 함께 우선 조조를 찾아가 후일을 기약하기로 했다. 적은 내부에 있었다. 여포의 모사 진등, 진규 부자는 여포의 운과 능력이 다했음을 알고 조조와 은밀히 내통했다. 조조는 여포 징령의 약점과 기밀을 솜쉽게 알아내어 서주와 소패를 공격했다. 이런 내막을 꿈에도 모르는 여포는 조조의 군대에 몰려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우선 도피하고 후일을 도모해야겠다. 서주와 소패를 빼앗긴 여포는 모사 진군과 가설들을 데리고 합의성으로 급히 몸을 피했다. 합의로 들어와 겨우 숨을 돌리는 것도 잠깐 조조의 군대가 다시 합의로 쳐들어왔다. 진궁은 여포에게 조조를 물리칠 계략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진궁의 계략을 받아들여 출전 준비를 하는 여포의 발목을 잡는 이들이 있었으니 여포의 처첩들이었다. 장군, 제발 저희들을 생각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성을 나가지 마세요. 혹시라도 병고를 당하시게 되면 저희들 역시 모조리 목을 메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녀들은 전장에서 여포를 잃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여포에게 매달리며 성문을 굳게 잠그고 들어앉아 처자를 돌볼 것을 눈물로 청했다. 여포는 이를 차마 뿌리칠 수 없어 진궁의 전략을 뒤로 한 채 주저앉고 말았다. 여포는 출전을 포기하고 처첩들과 함께 성 안에 머물며 술로써 근심을 달래니 이를 보는 진궁은 속이 바싹바싹 타들어갔다. 끝내 조조를 넘어서지 못하고 마는 것인가. 여포에게서 적토마를 타고 전장을 누비던 야심찬 영웅호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진궁은 체념하여 한숨과 탄식만 내뱉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다간 종국에 우린 모두 당하고 만다. 고민과 번뇌를 참기 힘들어 술에 의지하던 여포가 다행히 마음을 고쳐먹고 금주령을 내렸다. 그러다 하루는 여포 수하에서 많은 공덕을 쌓은 부장 후성이 사소하게 금주령을 어겼다 하여 모진 태형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를 본 장군과 병사들은 여포에게서 마음이 떠나기 시작했다. 이럴 수가 있는 건가? 아무래도 조조에게 투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조조는 인재들을 중히 여긴다고 했어. 후성과 송현, 위속은
같이 공모하여 여포를 배반하고 무반을 꾀하기로 했다. 먼저 후성은 여포의 적토마를 훔쳐 조조에게 바쳤다. 조조의 군사가 밀물처럼 밀려오자 여포는 혼비백산하여 이를 겨우 막아냈다. 전투가 잠잠해졌을 때 여포는 성루의 의자에서 쉬다가 누적된 피로에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다. 이를 틈타 송현은 여포의 손에서 창을 빼앗고 위속과 함께 여포를 의자에 꽁꽁 묶었다. 이놈들이 날 배신하다니. 여포는 길길이 날뛰었지만 조조의 병사들은 다시 없을 기회를 놓칠세라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여포와 진궁은 순식간에 조조의 군사에게 붙잡히게 되었다. 조조와 유비는 백문루에 올라 군사들이 포박해온 여포와 그의 모사 진궁을 내려다보았다. 조조는 의롭고 영특한 진궁에게 미련과 예정이 남아있었다. 난 추워도 두렵지 않으니 어서 죽이시오. 진궁과 조조가 공존할 수 없는 상황인지라 조조는 아쉬움과 애통함을 무릅쓰고 진궁을 참형에 처했고 진궁은 떳떳이 죽음을 맞이했다. 여포는 죽음이 두려워 조조와 유비에게 온갖 말로 용서를 구하며 목숨을 구걸했으나 소용없었다. 목을 베어라. 야심에 눈이 멀어 배신을 밥 먹듯 했던 여포는 결국 처형당하여 그 목은 성곽 높이 전시되었다. 여포의 수하에 있던 부장 장료도 조조 앞으로 끌려 나왔다. 장료는 거리낌 없이 큰 소리로 조조에게 욕을 퍼부었고 조조는 녹이 충천하여 칼을 뽑아들고 당장 그를 죽이려 했다. 곁에 있던 유비가 그의 팔을 잡으며 만류하고 관우도 무릎을 꿇고 빌며 장료를 살려줄 것을 간청했다. 그와 같은 기계의 장수는 쉽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장료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조조 역시 마음속으로 장료의 충의와 호기에 탐복하고 있었기에 이내 칼을 바닥에 내던지고는 손수 장료의 결박을 풀고 상자로 정에 앉혔다. 장료도 이들의 의기에 감복하여 조조에게 투항했다. 조조는 뜻한 바를 이루고 군사를 거두어 허도로 돌아와 유비와 함께 헌제를 알려냈다. 노고들이 많았어. 원래 유비의 인품과 덕망을 높이 샀던 헌제는 족보를 따져보더니 자신이 아저씨뻘이 된다 하며 유비를 숙부로 모셨다. 황공하옵니다. 이때부터 유비를 일컬어 황제의 숙부라는 의미로 유황숙이라 부르는 이가 많아졌다. 이로부터 얼마 뒤 조조는 내켜하지 않는 헌제를 억지로 청하여 사냥길에 나섰다. 사슴을 본 헌제가 활을 3번이나 쏘았으나 맞추지 못하자 활을 조조에게 빌려주며 말했다. 정이 한번 저 사슴을 쏘아보시오. 조조는 활을 받아들더니 단번에 사슴을 명중시켰다. 군신들은 이를 헌제가 쏘아 맞춘 것으로 잘못 알고는 앞다투어 헌제 앞으로 몰려들어 하례를 올렸다. 그래. 조조가 감히 헌제를 막아서고 그 앞에서 태연스레 군신들의 하례를 받으니 관우는 분을 참지 못하고 조조를 향해 검을 빼들려 했다. 저 작자가
폐하를 모독하다니. 유비가 이를 보고 서둘러 저지하였다. 아우님, 잠시게. 아직은 때가 아닐세. 헌제는 조조의 행태가 괘씸하고 분했으나 어쩔 힘이 없었다. 궁으로 돌아온 헌제는 복황후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다. 복황후의 부친 복왕이 황제를 위로하며 말했다. 동기비의 아버지인 동승이 폐하의 근심을 풀어드릴 수 있을 것이옵니다. 조조를 몰아내고 왕권을 부흥시킬 방법을 찾던 이들은 도포와 옥대를 지어 국구 동승에게 하사키로 했다. 옥대 속에는 헌제가 피로 쓴 조서가 숨겨져 있었다. 도포와 옥대를 하사함은 이 조서를 동승에게 은밀히 전달하기 위함이었다. 동승은 황제에게서 도포와 옥대를 하사받고 궁을 나오다가 우연히 조조와 마주치게 되었다. 황제께서 찾으셨다고요? 조조는 동승이 헌제에게 불려간 연유를 묻고는 불현듯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났다. 조조는 동승이 하사받은 옥대를 달라고 하여 걸쳐보더니 흡족해 했다. 아주 훌륭하군요. 국구 대감은 이것을 내게 양보할 마음은 없는지요? 강교한 웃음을 지으며 말하는 조조에게 동승은 겁에 질려 정색을 하였다. 절대 그럴 수 없어. 이것은 황제께서 하사하신 것이오. 동승은 완곡히 거절하였다. 간신히 조조의 의심을 피해 도포와 옥대를 가져온 동승이 드디어 헌제의 조서를 찾아냈다. 그는 충신이었다. 헌제의 마음을 헤아린 동승은 뜻을 같이 할 사람들을 찾아 맹세히 글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동승은 헌제의 혈서를 받들어 대신 왕자복, 종집, 오석, 오자란, 마등, 유비 등과 함께 비밀스레 손을 잡고는 함께 한나라 왕실을 일으킬 것을 굳게 맹세했다. 동승과 뜻을 같이 하여 조조를 제거하고 한나라를 지키기로 한 유비는 계획의 비밀을 지키느라 하루같이 조심에 조심을 더했다. 아무런 내색도 않은 채 거치에서 야채를 심고 물을 주는 일을 할 뿐이었다. 땅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더니. 유비의 깊은 속을 알 턱이 없는 장비와 관우는 처나 대업을 도모하지 않는 큰 형님이 이상하고 원망스러울 따름이었다. 도대체 우리 형님은 농부요? 아니면 군주요? 유비는 아우들의 원망에도 한마디 토를 달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었다. 하루는 조조가 유비를 청하여 따끈한 술을 대접하며 함께 영웅을 논하였다. 유비는 품고 있는 뜻을 조조가 눈치챌까 두려워 계속 엉뚱한 대답만 하며 참된 영웅을 말하지 않았다. 반면 조조는 아무 거리낌이 없었다. 영웅은 우주의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이네. 이 천하를 삼킬 뜻을 가진 자란 말이지. 조조는 손가락으로 자신과 유비를 가리킨 다음 천천히 입술을 떼었다. 지금 영웅이라 말할 수 있는 자는 자네와 나 둘뿐일세. 이 말을 들은 유비는 너무나 놀라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때마침 벼락이 크게 치니 유비는 짐짓 벼락 소리에 놀란 척하며 젓가락을 도로 집어들었다. 조조가 이를 보고 물었다. 전하 대장부가 어찌하여
한낱 벼락 소리에 그리도 놀라나. 유비는 조조의 눈초리를 의식하여 둘러댔다. 성인들께서 이르시길 벼락 소리를 들을 때는 반드시 경외심을 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조조는 이런 유비의 모습에 그가 천하를 두고 다툴 마음이 주금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놓았다. 유비도 그 자리를 빠져나와 조조의 간특한 눈길을 피한 데 대해 가슴을 쓸어내렸다. 어느 날 원술이 옥새를 형 원소에게 돌려주려고 길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원술 형제가 손을 잡는다면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유비는 원술이 반드시 서주를 지날 테니 가서 그 길을 끊겠다고 자청하고 나섰다. 그것은 좋은 계책이요. 조조도 이를 허락하고 황제의 조서를 받들어 병력 5만을 내리고 주령과 노소를 딸려 보내 유비와 동행하게 했다. 유비가 병마를 끌고 길을 떠나자 문득 조조의 내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가만, 이것은 혹시? 유비를 놓아줌은 용을 바다에 보내고 범을 산에 풀어주는 일과 같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것이다. 조조는 급히 허절을 보내 유비에게 속히 귀환하라 명했지만 유비는 황제의 명을 거역할 수 없다며 허도로 돌아가길 거부했다. 난 황제의 조서를 받고 행하는 몸이니 내 의사와는 상관없소. 명령을 수행할 따름이요. 유비 수하에서 천하의 명장인 관우, 장비, 주령, 노소가 한마음이 되어 싸우니 원술의 군사들은 단숨에 꺾였다. 원술은 유비에게 완전히 대패하자 강정으로 도주하여 잠시 머물렀다. 허기 가지는구나. 원술은 배가 고팠으나 음식이 입에 맞지 않고 형편없어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다. 원술 수하의 부하들도 심한 고생으로 지극히 원술을 원망하며 그에게서 완전히 마음이 돌아서 있었다. 원술이 종자에게 명령했다. 꿀물 한 사발만 가져오너라. 종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꾸했다. 꿀물이라뇨. 있는 것은 핏물뿐입니다. 원술은 기가 막히고 부하가 치밀었다. 뭐라고?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진 원술은 순간 입에서 한 사발의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말았다. 원소가 죽자 서구라는 자가 옥새를 훔쳐 조조에게 바쳤다. 드디어 이것이 내 품 안으로 들어왔는가? 조조는 서구에게서 옥새를 받아들고 좋아서 어쩔 줄 몰랐다. 원술이 급사하자 유비는 군마를 서주에 주둔시키고 주령과 노소는 조조에게 돌려보냈다. 유비는 서주의 털을 잡고 자신의 뜻을 떨치려 마음먹고 있었다. 조조는 유비가 그대로 서주에 머물고 부하들만 돌려보내자 유비의 속마음을 잃고는 대노하여 펄펄 뛰었다. 조조는 모사 순욱의 말에 따라 서주 수장, 차주에게 밀서를 띄워 유비를 죽일 것을 명하였다. 유비를 없애라고. 밀서를 받은 차주는 성 밑에 매복해 있다가 유비가 민심을 살피고 돌아오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다행히도 진등이 몰래 서신을 보내 유비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 형님,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관우는 단칼에 차주를 저 세상으로 보내버렸고
서주는 다시 유비의 손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유비는 조조가 확실히 자신을 죽이려 마음먹은 데다 신복 차주까지 이른 이상 호락호락 물러가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유비는 진등에게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청했다. 원소와 손을 잡으십시오. 그러면 능히 조조를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비는 원소의 동생 원수를 패망시켰던 자신이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였다. 그러자 진등은 자세한 방안을 설명해 주었다. 서주의 정년이 원소의 지방과 3대에 걸쳐 친분이 돈독하니 그에게 이 일을 맡기면 틀림없이 성사될 것입니다. 아, 고맙소이다. 유비는 그 말을 듣고는 친히 정년의 집으로 도움을 청하러 갔다. 정년은 유비의 청을 받아들여 원소에게 도움을 청하는 서신을 보냈다. 정년의 편지를 받은 원소는 과연 그 요청을 응낙하여 유비에게 30만 대군을 지원해 조조를 치는 일을 돕겠다고 밝혔다. 다른 한편으로 원소는 서기 진림을 시켜 조조를 성토하는 경문을 짓게 했다. 진림은 명문장의 재능을 발휘해 조조 윗대부터의 자상을 낱낱이 밝히는 경문을 지어 올렸고 원소는 경문을 각 주, 부, 군, 현에 붙이게 하니 이 경문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조조는 이때 두풍으로 알아누워 있었다. 자신을 성토하는 경문을 읽고 난 조조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며 등골에 식은땀이 싸늘하게 흘러내렸다. 하지만 조조는 과연 당대의 영웅이었다. 그는 이내 두풍을 언제 알았느냐 싶게 기운을 차리고는 떠나가게 웃기 시작했다. 조조는 손가락으로 경문을 가리키며 비꼬았다. 아주 훌륭한 문장이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원소의 무략은 이 문장에 한참 뒤떨어지니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조조는 정신을 가다듬고 즉각 행동을 취하였다. 그는 유대와 왕충을 보내 유비와 대적하게 하고 자신은 대군을 이끌고 원소를 직접 맞아 싸우려 어양으로 향했다. 조조와 원소 양군은 여양에서 대치했다. 조조의 군대가 열세였으므로 조조는 수비 우선 작전으로 나갔다. 원소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게다가 원소 진영에서는 4분이 일고 있었으니 원소 측에서 주도하는 출전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말았다. 양편 군대는 3개월이나 아무 움직임 없이 서로 대치하였다. 더 이상 이곳에서 허비할 수는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조조는 허도를 계속 비워놓기가 못 미더워서인지 군마를 대동하고는 허도로 돌아갔다. 한편 조조의 명을 받들어 유비를 치러 간 유대와 왕충은 본래 유비, 관우, 장비의 적수가 되지 못하는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이내 생포되어 유비 앞으로 끌려 나왔다. 타고난 인품이 남을 해하기 싫어하는 유비는 굳이 조조의 노염을 불지를 이유가 없다며 유대와 왕충을 오히려 극진히 대접한 다음 곱게 허도로 돌려보내 주었다. 그들을 놓아주며 한 가지 빼놓지 않은 당부는 조조 앞에서 유비 자신의 의로움과 너그러움을 상세히 전해달라는 청이었다. 부탁드립니다. 유비는 유대와 왕충을 조조의 진영으로 돌려보낸 후 홀로 내까렸다. 조조는 필경 나를 치러 올 것이다.
모사 송건이 곁에서 간하였다. 조조가 돌아와 공격할 때를 대비하여 군사를 나누어 주둔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패와 합의에도 병력을 배치하여 공격과 방어에 있어 서로 받쳐주도록 함이 좋을 듯 싶습니다. 유비도 그리함이 옳다고 생각되어 즉각 관우에게 명해 합의를 지키라 하고 송건 등에게는 서주를 지키도록 했다. 유비 자신은 장비를 대동하고 소패를 방어하러 떠났다. 한편 조조는 모사의 간언에 따라 장수와 유표에게 사람을 보내 자신에게 투항할 것을 권하였다. 이때 원소 역시 장수에게 사자를 보내 투항을 권하니 장수는 조조냐 원수냐를 두고 사뭇 망설이게 되었다. 모사 가우가 장수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원소는 제 형제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인물이거늘 어찌 다른 일을 건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조조에게 투항하십시오. 듣고 보니 일리가 있었다. 장수는 조조에게 투항하기로 마음먹고 조조를 찾아갔다. 내게 와주어 고맙소이다. 조조는 과거의 원한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 두 사람에게 예를 갖추어 극진히 대하였다. 조조는 공룡을 시켜 유표의 투항도 설득해 보도록 했다. 공룡은 예형을 청거하며 그에게 소임을 맡겨볼 것을 권했다. 조조는 공룡의 말에 따라 예형을 만났으나 예형은 조조의 청을 받들기는커녕 그를 신랄하게 비난했다. 당신 주변의 문무대신들은 모두 한 푼의 가치도 없는 쭉정이들이요. 조조가 어이없어 물었다. 그럼 너는 얼마나 잘난 인물이냐? 예형은 자신을 자화자찬했다. 나는 위로는 요순에 비할 만하고 아래로는 공자와 안자에 비길만 하오. 조조는 예형이 방자하게 굴자 녹이 충천하여 그를 북치는 관직으로 강등시켰다. 다음 날 조조는 대청에서 손님을 청해 크게 연회를 베풀면서 예형을 불러 북을 치며 연회의 분위기를 돋우라 명했다. 예형은 새 옷을 입고 북을 치는 규정을 아랑곳 않고 넝마처럼 낡아 빠진 옷을 걸치고 나와 북을 두드렸다. 한바탕 신명나게 북을 쳐댄 예형이 갑자기 걸치고 있던 낡은 옷마저 훌렁 벗어붙이는 것이었다.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예형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알몸으로 북을 두드리며 조조에게 온갖 욕지거리를 퍼부었다. 자중에 있던 이들은 난생 처음 보는 이 희한한 구경거리에 놀라 입을 다물 줄 몰랐다. 그럼에도 조조는 예형의 난동을 조금 더 책하지 않았다. 조조는 오히려 예형에게 이르기를 생각을 바꿔 유표를 자신에게 투항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공경의 벼슬을 하사하겠다고 달래고 나섰다. 이는 직접 예형을 해하지 않으려는 조조의 술수였다. 예형은 막무가내로 고집을 꺾지 않고 조조의 영을 거부했다. 조조는 말 세필과 사람 둘을 딸려 그를 억지로 유표에게 보내며 깍득하게도 수하의 문무 대신을 시켜 문 밖까지 전송하도록 했다. 부디 잘 다녀오시오. 예형은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 유표에게 가게 되었다. 당연히 예형이 고분고분 조조의 명을 받들 리가 없었다. 그는
이번에는 유표를 한껏 조롱하며 놀려대고 모욕하기 시작했다. 예형의 행동을 지켜보던 유표는 이내 조조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았다. 유표는 혀를 찼다. 조조가 내 칼을 빌어 예형을 없애려는 계교를 부리고 있구나. 나도 그렇게 순수히 넘어갈 수는 없지. 그리하여 유표는 예형을 황조에게 보냈다. 황조는 일개 무사에 지나지 않았으니 조조의 음모를 헤아릴 리가 없었다. 예형이 또 황조에게 욕지거리와 놀림을 퍼부어대자 참지 못한 황조는 예형의 목을 베고 말았다. 건한 5년, 국구 동승은 한나라 왕실이 조조에게 휘둘리는 것을 보며 근심과 울분이 쌓여 병이 되었다. 헌제는 충신이며 외척인 동승이 병을 얻자 친히 자신의 의원인 길평으로 하여금 동승의 병을 짚어보게 했다. 길평은 동승의 병이 몸의 병이 아닌 마음의 병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동승과 길평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다 한 왕조의 몰락과 조조의 패권에 대해 비분 관계를 터뜨리게 되었다. 뜻이 통함을 한 동승은 옥대 속에 감춰두었던 조서를 길평에게 보여주었다. 길평은 당장 손가락을 물어뜯어 한 왕조의 부흥을 깨하는 맹세를 하며 혈서에 서명했다. 이윽고 두 사람은 조조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비밀스레 논하였다. 동승의 집에는 진경동이라는 머슴이 있었는데 그는 동승의 시첩과 눈이 맞아 부정한 짓을 저지르다 들켜 그 벌로 된통 매를 맞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진경동은 조조를 찾아가 동승과 길평 등이 주도하여 조조를 제거하고 한 왕실의 재건을 도모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에 바쳤다. 조조는 그렇잖아도 동승을 경계하고 있었으니 밀고까지 받은 이상 가만히 두고 볼 필요가 없어졌다. 이것들을 모조리 골로 보내버려야지. 조조는 당장 병이 나서 드러누운 양 거짓 행세를 하여 길평을 불러들여 병을 치료해달라고 했다. 길평은 손수 약을 다려 조조에게 가져왔으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조조가 약을 받아 마실 리 없었다. 조조는 길평에게 먼저 약맛을 보도록 시켰다. 길평은 모든 계획이 탄로 났음을 눈치채고 억지로 조조에게 달려들어 약을 먹이려 했다. 난 싫다. 조조가 이를 뿌리치니 약사발이 바닥에 엎어져 깨졌다. 약물이 흐른 곳이 벽돌은 순식간에 갈라졌다. 즉사하고도 남을 독약이었다. 내게 저것을 먹이려고 했느냐? 조조는 무사들에게 길평을 끌어낼 것을 명했다. 포승줄에 묶인 길평을 끌고 동승의 집으로 간 조조는 길평과 동승을 대면시켰다. 영모 사실을 자백하라며 모진 고문을 가했으나 길평은 죽어도 입을 다물겠다는 듯 독하게 버텼다. 조조는 길평을 비롯한 한나라 충신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맹세의 표시로 손가락을 물어뜯어 혈서를 쓴 사실을 알고 길평의 10손가락을 모두 잘라버릴 것을 명했다. 조조 이놈! 황씨를 능멸하고 농락한 죄가 하늘에 닿았다. 널 용서 못한다. 길평은 손가락이 잘리면서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조조에게 끊임없이 욕설과 독설을 그치지 않았다. 참다 못한 조조가
길평의 혀를 자르라 명하니 길평은 계단에 머리를 부딪혀 자결하였다. 조조는 자신을 몰아내려 반역을 꾀했던 동승, 왕자복 등을 모두 죽이고도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칼을 빼들고 궁 안으로 들어갔다. 동승의 딸 동기비를 죽이려 함이었다. 동기비는 헌제의 아이를 잉태한 지 5개월 된 몸이었다. 헌제와 황후는 조조에게 동기비는 황손을 가진 몸이니 살려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제발 은덕을 베푸시게. 그럴 수는 없지요. 조조는 후한의 싹을 없애야 한다며 끝끝내 동기비를 저 세상으로 보내니 이것으로 한나라 충신들의 피로 맺은 맹세는 물거품이 되었다. 조조는 동승이 갖고 있던 혈서를 보고 유비도 동승과 손을 잡고 자신을 없애려는 비밀 계획에 가담한 사실을 알았다. 조조가 보기에 유비는 천하를 다툴 건출한 영웅이었다. 그런 자를 절대 살려둘 수는 없지. 유비 같은 영웅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일은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격이 되어 결국 자신을 위협하리라는 사실을 조조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20만 대군을 5길로 나누어 서주로 내려가 유비를 치기로 했다. 조조가 이처럼 대군을 이끌고 직접 공격해오자 유비는 원소에게 도움을 청했다. 유비는 원소에게 조조를 물리칠 방도를 알려주었다. 조조가 허도를 비웠으니 허도로 출병하시면 허도를 도모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조조도 응당 서주의 포위를 풀고 허도로 갈 것이나 그때 이미 허도는 장군의 손에 넘어간 뒤일 것입니다. 부디 군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이때 원소는 금지오격같이 아끼는 아들의 병이 위독해지자 모든 의욕을 잃고 있었다. 허망하다. 난 지금 어떤 싸움도 하고 싶지 않다.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은 내 아들의 건강이다. 원소는 유비에게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면 자신에게 의탁하러 오라는 응답만 할 뿐이었다. 조조의 군대가 서주성 밑으로 몰려왔다. 장비는 조조의 군대가 지쳐 있을 테니 심려기습을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유비도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장비를 믿어보기로 하고 야심한 밤에 조조의 진영을 기습했다. 어서 오너라. 그물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조조는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그는 벌써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고 상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비의 군대는 형편없이 대패하여 3분 오열되었다. 일방적인 패세에 몰려 유비와 장비는 서로의 행방도 모른 채 장비는 망탕산으로 도망치고 유비는 단신으로 원소에게 의탁하러 갔다. 원소는 유비가 조조에게 패전하여 홀로 자신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자 그를 맞을 준비를 하였다. 내가 도움을 주지 못하여 마음이 아프구나. 원소는 모든 예를 다하여 유비를 대할 생각이었다. 그는 부하에게 삼신리 밖으로 마중을 나가 유비를 모시고 오라고 명했다. 그 시각 관우는 병사들을 통솔하고 유비의 처자를 보호하며 합의성을 지키고 있었다. 조조는 관우를 유인해 성 밖으로 나와 자신의 군대와 접전을 벌이게 했다. 걸려들었구나. 관우를 산속 깊숙이 끌어낸 조조는 그가 합의로 돌아가는 길을 봉쇄해버렸다. 관우는 산꼭대기에서
조조의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합의성에 불길이 치솟는 것이 훤히 보이니 관우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다. 답답하구나. 이것은 모두 조조가 관우의 무예와 인품을 탐하여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작전이었다.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관우 앞으로 장료가 다가왔다. 장료는 관우에게 투항과 진격, 두 가지 선택의 이점과 손실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조조에게 투항할 것을 설득했다. 관우가 듣기에도 승산 없이 진격하다 죽느니 일시적으로 투항하는 편이 한나라와 유비를 위하는 일인 듯했다. 좋소, 허나. 관우는 세 가지 조건을 들어준다면 조조에게 투항하겠다고 밝혔다. 세 가지 조건이란 첫째, 관우는 지금 한나라에 투항하는 것이지 조조에게 투항하는 것이 아니며, 둘째, 유비의 복록을 두 형수에게 지급할 것과, 셋째, 유비의 행방을 알게 되면 당장 유비에게 달려가겠다는 것이었다. 조조는 관우의 세 가지 조건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내 수용하겠다고 응낙했다. 관우는 두 형수를 모시고 조조를 따라 허도로 떠났다. 도중에 역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자 조조는 관우에게 두 형수와 한 방에서 밤을 지내도록 하였다. 그러자 관우는 촛불을 들고 방문 밖에서 두 형수를 지키느라 밤을 꼬박 새웠다. 그거 참으로 대단하구나. 조조는 관우의 충의에 탐복과 경의를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 충신을 얻고 싶다는 염원이 더욱 간절해졌다. 허들어 돌아온 조조는 관우에게 사흘간은 작은 연회, 닷새간은 성대한 연회를 베풀어주며 관우의 마음을 사려고 열과 성을 다해 대접하였다. 뿐만 아니라 관우에게 미녀들을 하사하고 금은비단도 부지기수로 내려주었다. 이번에도 관우는 모든 금과 비단을 두 형수에게 맡겨두고 조조가 하사한 미녀들도 두 형수에게 보내 시중을 들게 하였다. 관우 자신은 옛날에 유비가 선물한 낡은 점포만을 소중히 잊고 있을 뿐이었다. 조조는 관우가 수척하고 마른 말을 타는 것을 보자 곧 말 한 마리를 가져오게 했다. 조조는 관우에게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그 말은 세상이 다 아는 명마인 여포가 타던 적토마였다. 조조는 적토마를 관우에게 선물했고 관우는 몸을 굽혀 절하며 제삼 고맙다는 인사를 아끼지 않았다. 조조는 그런 관우를 보고 의아하여 물었다. 광공은 평소에 그렇게 많은 선물을 내려도 좀처럼 고마운 기색이 없었는데 오늘은 말 한 피를 받고 어째서 그리도 고마워하는가? 관우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적토마는 하루에 천리를 갈 수 있으니 유비 형님이 계신 곳을 알면 하루라도 빨리 달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조조는 이 말을 듣고 실망에 마지 않았다. 적토마를 관우에게 선물한 일도 크게 후회했다. 한편 원소는 정신을 추스리고 나자 군대를 일으켜 조조를 토벌하고 싶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원소는 곧장 행동에 옮겨 백마로 군사를 보내 진격하게 했다. 조조도 친히 5만 병력을 통솔하고 백마로 출전해 원소의 군대에 맞섰다. 원소 진영의 선봉대장
알량의 용맹은 당할 자가 없었다. 알량이 휘두르는 칼날 아래 조조진영의 맹장 손형과 위속이 목이 눈 깜짝할 새에 굴러떨어졌다. 전세가 점점 불리해지자 조조의 모사 정욱이 조조에게 간하였다. 관웅장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명장입니다. 그를 출정케 하시지요. 관웅장이 알량의 목을 가져오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쉽습니다. 관운장이 원소의 성봉대장 목을 치게 되면 원소도 유비를 의심하여 죽일 것입니다. 듣자 하니 과연 그럴듯했다. 조조는 관우에게 출전을 명하였다. 관우 역시 조조의 후대와 정성을 마음 깊이 느끼고 있었다. 기실 이것은 관우에게는 마음의 빚이었다. 관우는 당장에 조조의 영을 받들어 단칼에 알량의 목을 베어 말머리에 매달고 바람처럼 순식간에 돌아왔다. 이 뒤를 이어 조조의 군대가 몰려가 원소의 군대를 대패시켰다. 모두 관우의 공이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양쪽 군사들은 연진에서 접전을 벌였다. 관우는 전장에서 원소 수하의 대장 문추를 죽여 패색이 짙던 조조의 군대를 대승으로 이끌었다. 원소는 자신이 아끼는 장군 둘이 관우의 칼에 목숨을 잃자 광분하기 시작했다. 당장 유비를 포박해 끌고 와 죽이라고 명하니 유비는 이에 차분히 응대했다. 이는 조조의 계략입니다. 원장군과 제가 힘을 합치는 것이 두려워 계교를 꾸민 것입니다. 원래 소인을 경계하던 조조가 관우에게 두 장군을 죽일 것을 명해 장군의 화를 돋우게 하면 소인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풀어주신다면 당장 아우 관우에게 밀서를 보내 원장군께 투항하고 조조를 죽여 안양과 문추의 복수를 대신하게 하겠습니다. 원소는 유비의 말을 수긍하고 이내 포박을 풀어주고는 관우에게 서신을 보내도록 했다. 관우는 유비의 밀서를 받자 대변에 떠날 채비를 했다. 관우는 조조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고 떠나려 했으나 그를 보내기 싫었던 조조는 일부러 피하며 만나주지 않았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관우는 할 수 없이 그냥 떠나기로 했다. 관우는 조조에게서 받은 하사품을 고스란히 남겨두고 하사받은 볕을 한수 정후의 봉인도 놓아두고는 작별을 고하는 서신을 정한 다음 두 형수를 모시고 유비를 만나러 길을 떠났다. 조조가 관우가 편지만 남겨둔 채 끝끝내 자신을 떠나자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렇지만 조조는 역시 도량과 기계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다. 조조는 병사를 보내 관우를 도로 데려오게 하는 행동 따위는 하지 않았다. 다만 마지막으로 관우를 배웅하겠다며 친히 관우를 쫓아갔다. 조조는 관우를 만나 여비와 점포를 하사하며 작별의 아쉬움을 전했다. 그동안 신세가 많았습니다. 이만 돌아가시지요. 관우는 조조가 또 무슨 계교를 꾸미지 않았나 걱정이 되어 말 위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칼끝으로 비단 점포를 받아 걸쳤다. 이를 본 조조의 부장이 무례한 행동을 용서할 수 없다며 칼을 뽑아들고 덤비려 하자 조조가 이를 막아서며 관우를 곱게 보내주었다. 관우는 유비의 처자 일행을 호위하여 동령관에 도착했다. 동령관의 수장 공수는 승상 조조의 허가서가 없다는 이유로 관문을 지나지 못하게 했다.
승상이 직접 허락하셨단 말이오. 관우가 여러 번 전후 상황을 설명해도 공수는 소귀의 경일기라는 듯 막무가내로 관우 일행을 막아섰다. 허가서가 없다면 난 죽어도 길을 열어줄 수 없소. 관우는 가는 길이 지체되는 것이 두려워 공수를 청룡도로 베어 죽이고는 서둘러 낙양으로 향했다. 관우 일행이 낙양에 도착하니 길을 가로막는 자가 또 있었다. 낙양 태수 한복과 그 수하의 장군 맹단이었다. 그들의 도전도 겨우 3안 만에 관우의 칼에 두 쪽이 나고 말았다. 그러나 한복이 쏜 화살이 관우의 왼쪽 팔을 관통하는 바람에 관우는 화살을 입으로 뽑아내고는 피가 멈추지 않는 몸으로 말을 달려 한복을 베어 죽이고 길을 나섰다. 관우는 계속 이 같은 일이 생기자 앞으로 갈 길이 걱정스러웠다. 그는 밤새 말을 달려 사수관에 도착했다. 사수관의 수장 변해는 짐짓 반갑게 관우를 맞았다. 변희는 실제로는 진국사에 칼잡이 200명을 매복시켜 놓고 술잔을 던지는 것을 신호로 관우를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운 뒤 기다리는 중이었다. 다행히 진국사의 승려 보정이 관우에게 은밀히 변희의 음모를 알려주었다. 이런 야비한 놈. 관우는 대노하여 변희를 베어 죽이고는 영량으로 향했다. 영량 태수 왕식은 한복과 친분이 남다른 사이였다. 관우가 영량에 도착하자 왕식은 관우를 죽여 한복의 복수를 대신하려 했다. 왕식은 아주 반가운 기색으로 관우 일행을 환대하며 역관으로 모셨다. 그리고는 관우 일행이 잠들었을 때 불을 질러 몰살시킬 계획을 세웠으나 이번에는 왕식의 부하 호반이 관우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 무사히 영량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관우와 유비 처자의 수레가 성을 나오자마자 왕식이 말을 몰아 추격해왔다. 관우는 청룡도를 휘둘러 왕식의 몸을 두 동강 내고는 가는 길을 재촉했다. 황하나루를 지키는 장수인 하우돈의 부장 진기도 관우 일행을 가로막고는 황하를 건너지 못하게 했다. 관우는 진기가 고집스럽게 회방을 놓자 길이 지체되고 화가 커질 것이 걱정되었다. 관우는 할 수 없이 진기 또한 베어 죽이고는 황하를 건너갔다. 황하 건너는 이미 원소의 땅이었다. 관우는 비로소 한숨을 돌리고 부지런히 가는 길을 재촉했다. 도중에 뒤에서 달려오는 이가 관우를 부르니 그는 유비의 모사 송건이었다. 송건은 관우에게 유비가 앞서 연암으로 갔음을 전하며 두 형수를 모시고 어서 연암으로 가서 유비를 만나라고 일러주었다. 드디어 관우는 형수들을 호위하여 유비가 있는 연암으로 향해 떠났다. 한껏 부푼 마음으로 부지런히 길을 가는 관우 일행이 뒤로 함성과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뒤를 돌아보니 하우돈이 병사들을 끌고 관우를 쫓아오는 중이었다. 피 튀기는 접전이 벌어지기 일보 직전에 그들을 멈추게 하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조조가 보낸 사자였다. 사자가 통행을 허락하는 조조의 문서를 관우에게 전하였음에도 하우돈은 노기가 서린 표정으로 관우를 노려보았다. 승상께서는 관우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장수들을 죽였는지 모르실 거요. 절대 보낼 수 없어. 이때 사자의 뒤를 따라 급히 달려온 장료가 목소리를 높였다.
승상께서 보내셨어. 관운장이 장수들을 죽인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시니 보내주라는 명이요. 하우도는 더 이상 관우를 막을 명분이 없었다. 그는 이를 갈며 비켜섰다. 관우는 그제야 가던 길을 갈 수 있었다. 관우 일행은 가는 도중 백성들로부터 장비가 이곳 현관을 내몰고 고성을 점령하여 말과 식량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관우는 오랫동안 소식을 몰랐던 아우가 그곳에 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뻤다. 나는 듯이 장비를 찾아 달려가니 자신을 반갑게 맞을 줄 알았던 장비가 눈을 부릅뜨며 관우에게 고함을 질렀다. 을을 저버리고 조조 밑에 들어가 벼슬까지 해먹었다며 무슨 낯짝으로 날 보러 왔나? 어찌 대장부가 그리도 쉽게 배신을 하는가? 내 창을 받아라. 관우를 오해하고 있던 장비는 기세 좋게 창을 들고 덤벼왔다. 그 순간 조조의 부장 채양이 관우를 치러 왔다. 채양은 황하나루에서 관우의 손에 죽은 조카 진기의 복수를 하려고 관우를 쫓아온 것이다. 관우는 자신에게 창을 들고 덤비는 장비에게 소리쳤다. 이복의 동생, 내가 저 조조의 부장을 죽여 마음이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겠네. 내가 정말 우리 형제들을 배신하고 조조 밑에 들어갔다면 감히 조조의 장군을 죽일 수 있겠나. 이 말을 들은 장비는 창을 든 손을 내려놓았다. 좋쓰다. 그럼 어디 내가 북을 3번 치기 전까지 저놈 목을 쳐보시오. 장비는 그렇게 말하고는 직접 북채를 잡았다. 장비의 첫 번째 북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관우가 채양의 목을 뱉다. 관우와 송건이 연암으로 갔으나 유비는 그곳을 앞서 떠난 뒤였다. 그들은 원소에게 해를 당할 일이 염려되어 바로 익주로 출발했다. 관우가 송건에게 말했다. 현덕 형님이 나서서 유표를 원수에게 투항시키겠다는 핑계를 대면 형님이 원소한테서 빠져나오실 수 있을 거요. 어서 모시고 와주시오. 관우는 문 밖에 나가 유비를 기다렸다. 마침내 송건이 유비를 모시고 돌아왔다. 자네가 돌아왔군. 유비와 관우는 서로 손을 부여잡고 반가움과 그리움에 못 이겨 울음을 터뜨리고는 그칠 줄 몰랐다. 유비는 원소가 뒤쫓아올까봐 슬그머니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유비와 관우 일행은 곧장 고성으로 갔다. 가는 도중 와우산을 지나다가 우연히 조자룡을 만나게 되었다.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조자룡과 아쉬운 이별을 했던 유비는 그를 다시 만나게 되자 크게 기뻐했다. 유비와 조자룡은 서로에 대한 안부를 물으며 흠모와 사념의 정을 터놓았다. 조자룡도 유비를 따라 고성으로 가겠다며 일행과 함께 말을 달렸다. 유비, 관우, 장비, 세 형제의 결집은 실로 오랜만이었다. 거기다 조자룡, 관우의 양자 관평, 그리고 주창도 그들과 합세하니 유비는 참으로 천하에 부족할 것이 없었다. 내가 우리 형제들을 다시금 만났으니 이제 원이 없네. 그들은 소와 닭을 잡아 분향을 지내고 재결집을 축하하는 연회를 성대하게 베풀었다. 협소한 고성은 오래 머물 것이 못 되었기에 유비는 형제들과 백성들을 이끌고 바야흐로 연암으로 가서 주둔했다. 연암에서 병사를 모집하고 말을 사모으며
유비는 마침내 오랫동안 기다려온 천하 대업을 깨하기 시작했다.